저는 사라 민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 사막 한복판에서 한 대의 낡아 보이는 기계가 모래땅을 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계 옆에서 물을 마시며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그 기계에 적힌 작은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전북 익산 농기계. 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소속 기후 전문가였어요.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각지의 기후 위기 현장을 누비며 해결책을 찾는 일이 제 직업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산 농기계 때문에 울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중진국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기술력은 있겠지만 아프리카 사막에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여겼어요. 프랑스와 독일의 최첨단 농기계들이 모두 실패한 그 땅에서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기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어요. 그 기계는 단순히 작동하는 것을 넘어서 기적을 만들어냈거든요.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던 그곳에 생명을 심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의 최첨단 기술이 실패한 곳에서 한국의 농기계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기계가 어떻게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민턴, 유엔 식량농업기구 소속 기후 전문가입니다. 34년간 살아오면서 세계 곳곳의 기후 위기 현장을 다녀봤어요. 하지만 카메룬 북부에 도착했을 때의 그 절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땅, 말라버린 강바닥,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들이었죠.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현지 NGO 직원인 조셉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의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여긴 죽음이에요. 농업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옥스퍼드에서 배운 이론들, 지금까지 경험한 프로젝트들을 총동원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지인들과의 첫 만남도 쉽지 않았어요. 마을 족장인 아부바카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외국인이 왔군요. 이번에는 뭘 약속하고 가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아부바카가 마을을 안내해주면서 설명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국제기구와 NGO가 다녀갔다고 했어요. 모두들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5살짜리 파티마는 하루에 물 한 컵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10살인 무사는 학교에 가는 대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우물까지 물을 길러 다녔죠. 마을 여성들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아이샤라는 여성이 말했어요. 땅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버텨낼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텐트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온도는 낮에 40도를 넘나들었고 습도는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이런 조건에서 농업이 가능할까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토양 분석 결과, 기후 데이터, 강수량 통계,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 사람들이 제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거든요. 조셉이 텐트로 찾아왔어요. 그는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사라,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곳은 정말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아이들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뭘까요? 그냥 현실을 확인하러 온 건가요? 그때 조셉이 말했어요. 내일 또 다른 팀이 온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최첨단 농기계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혹시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다시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모래 위에 앉아서 놀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절망보다는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부바카가 다가왔어요. 사라, 오늘 새로운 기계가 온다고 하던데 정말 다를까요? 그의 질문에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오전 10시쯤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유럽의 최첨단 기술이 이 절망적인 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농기계 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최신형 자동 농기계와 독일제 지하수 탐사 드론까지 가져왔거든요. 팀 리더인 피에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기계는 프랑스 최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그의 말에 현지인들도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죠.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드론은 지하 20m까지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95%예요. 정말 인상적인 소개였어요.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됐어요. 프랑스 농기계가 모래땅에 투입됐죠. 처음에는 순조롭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엔진 소리도 힘차고 움직임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10분도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계가 갑자기 멈춰섰거든요.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피에르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갔어요. 과열입니다. 모래가 냉각 시스템에 들어간 것 같아요. 피에르의 설명을 들으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계는 완전히 작동을 멈췄죠. 현지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또다시 실패하는 건가요? 아부바카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가슴도 답답해졌어요. 독일 드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륙은 했지만 곧바로 통신이 끊겼어요. 모래바람이 신호를 방해한다는 것이 한스의 설명이었어요. 결국 드론도 추락했죠. 이틀째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기계들은 계속 고장났고 엔지니어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기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피에르가 포기 선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환경은 우리 기계에게 너무 가혹해요. 다른 솔루션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현지인들이 크게 실망했어요. 조셉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또 실패했네요.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도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파티마가 제게 물어봤어요. 이모, 기계가 왜 아파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쇼야. 우리 엘리트들의 자위행위일 뿐이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분노를 삼키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유럽 팀들은 하나둘 철수 준비를 시작했어요.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시도할 이유도 없어 보였어요. 현지 NGO와 UN 본부 사이에서도 책임 공방이 시작됐어요. 누구 잘못으로 이런 실패가 반복되는 거냐는 질책이 오고 갔어요. 정작 중요한 건 해결책인데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이샤는 여전히 물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났고 무사는 학교 대신 일을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부바카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당신들은 언제나 약속만 하고 떠나요. 우리는 그저 실험 대상일 뿐인가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해답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올 거라는 것을요. 그것도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말이에요. 유럽 팀들이 떠난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멀리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캠프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현지 상인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트럭이 가까워지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트럭 뒤에 커다란 상자 같은 게 실려 있었거든요. 트럭이 멈춰서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내렸어요. 한 명은 50대 중반,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둘 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나이가 많은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분은 김민호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희가 농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왔다고요? 저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프랑스와 독일의 최첨단 기계도 실패한 이곳에 한국에서 뭘 가지고 온다는 걸까요? 조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요? 거기서 농기계를 만드나요? 그의 반응에서 저만 놀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진수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작은 회사지만 이런 환경에 맞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트럭 뒤에서 기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단순해 보였어요. 프랑스 기계처럼 복잡한 디스플레이도 없었고 독일 기계처럼 세련된 디자인도 아니었어요. 김민호 씨가 기계 옆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게 씨앗 203호예요. 전기 없이도 작동하고 물도 최소한만 사용해요. 정말 그럴까 싶었어요. 현지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대보다는 호기심 정도였죠.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아부바카가 기계를 살펴보더니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작동하나요? 다른 기계들은 모두 고장났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진수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봤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박진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회사에서 오셨나요? 정부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프로젝트에는 보통 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박진수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북 익산에 있는 작은 회사예요. 직원이 5명밖에 안 돼요. 정부 지원은 없었고요. 그 말에 더욱 의아해졌어요. 김민호 씨가 덧붙였어요. 사장님이 뉴스에서 아프리카 가뭄 소식을 보시고 직접 개발하셨어요. 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기계 뒷면에는 정말로 전북 익산 농기계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태극기 스티커도 붙어 있었죠.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조셉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 사람들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박진수 씨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시연해 보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천천히 해보시죠. 그의 말투에서 조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잘 몰랐거든요. 기술력은 있다고 들었지만 아프리카까지 와서 도움을 줄 만한 나라인지는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박진수 씨와 김민호 씨의 모습에서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명성을 쌓으려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도움을 주려고 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7시에 시연이 시작됐어요. 박진수 씨와 김민호 씨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씨앗 203호를 자세히 보니 정말 독특했어요. 위쪽에는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고 옆면에는 작은 물통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죠. 김민호 씨가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태양 에너지로 작동하고 물은 최소한만 사용해서 씨앗을 심어요. 모래땅에 특화된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시작은 정말 조용했어요. 프랑스 기계처럼 큰 소리도 나지 않았고 독일 기계처럼 화려한 디스플레이도 없었어요. 그저 천천히 우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현지인들도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너무 느리고 조용해서 정말 작동하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계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박진수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빠르지는 않지만 확실해요. 사막에서는 속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계가 지나간 자리를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모래땅에 작은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었고 그 안에 씨앗과 약간의 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김민호 씨가 설명했어요.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도 증발하지 않도록 깊이 심고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기계는 여전히 작동했어요. 과열도 없었고 고장난 부분도 없었어요. 현지인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다가왔어요. 파티마가 기계 옆에서 걸으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무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계가 전혀 무섭지 않았던 거죠. 아부바카도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이게 정말 계속 작동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2시간째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여성들도 일을 멈추고 기계를 구경하러 왔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다른 기계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 기계는 오히려 안정감을 줬거든요. 조셉이 저에게 말했어요. 뭔가 다르네요. 이 기계는 정말 조용하고 안정적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기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박진수 씨가 기계를 멈췄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내일 다시 계속하죠. 그의 말에 현지인들이 아쉬워했어요. 파티마가 박진수 씨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내일도 올 거예요? 박진수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매일 올게요. 그 대답에 아이들이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박진수 씨와 김민호 씨와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박진수 씨가 말했어요. 저희 사장님이 70살이 넘으셨는데 아프리카 뉴스를 보시고 이 기계를 개발하셨어요.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김민호 씨도 덧붙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늘 말씀하세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이 프로젝트로 수익을 기대하시나요? 박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도움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요. 기술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도움을 주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어제 기계가 작업한 곳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몇 개의 씨앗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사흘째가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씨앗 203호가 심은 곳곳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거든요. 아부바카가 새싹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라고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더욱 신기해했어요. 파티마가 새싹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사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새싹을 자랑했어요. 봐, 정말 잘하고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박진수 씨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아직 시작 단계예요. 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박진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 본사와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이 기계를 만든 분과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박진수 씨가 기계 뒷면에 붙어있는 작은 전화번호를 가리켰어요. 여기로 연락해보세요. 시차 때문에 지금은 새벽이지만 몇 시간 후면 괜찮을 거예요. 저녁 8시쯤 저는 위성전화로 그 번호에 연락해봤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한누리 농기계입니다. 저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연락드리는 UN 직원 사라 민턴입니다. 당신들의 기계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잠시 놀란 듯 했어요. 아, 정말 작동하고 있나요? 박진수한테서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들으니 기쁘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저는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사장이에요. 올해 72살이죠. 이동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정부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은행 대출 받아서 개발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돈이 문제겠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게 됐나요? 이동철 사장님의 대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과 땅이더라고요. 우리가 농기계 만드는 사람들인데 도움이 안 될까 싶었어요. 이동철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말렸어요. 돈도 안 되고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기술이 있으면 나눠야죠. 저는 물어봤어요. 이 프로젝트로 수익을 기대하시나요? 이동철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했어요. 수익이요? 아이들이 웃는 게 최고의 수익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린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땅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기다려주지 않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동철 사장님께서 물어보셨어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물 정화 장치도 있고 소규모 발전기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내드릴게요. 저는 놀랐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주고 계신데 더 하시겠다고요? 이동철 사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충분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아직 배고픈 아이들이 있는데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싶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분이요. 조셉이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좋은 소식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 기적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뭘 했을까요? 옥스퍼드에서 배운 이론들, 유엔에서의 화려한 경력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적이 있었나요? 이동철 사장님과 박진수 씨, 김민호 씨 같은 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필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동철 사장님과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박진수 씨가 아침 일찍부터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젯밤 이동철 사장님과 통화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박진수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희 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일에 자부심을 느껴요. 김민호 씨도 말했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느껴요. 그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씨앗 203호가 작업한 지역에 작은 녹색 융단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부바카는 매일 아침 새싹들을 확인하러 다녔고 여성들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이샤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뭔가가 자라고 있다니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유엔 본부에 이 성과를 보고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했고요. 저는 제네바 본부와 화상회의를 준비했어요. 기존에 계획된 유럽 농기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한국 농기계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회의 당일 화면 너머로 유럽 각국의 고위 관료들이 보였어요. 프랑스 농업부, 독일 기술청, 이탈리아 개발청 등에서 참석했죠. 회의를 주재한 국장이 말했어요. 사라, 카메룬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해주세요. 유럽 농기계들의 성과는 어땠나요?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럽 농기계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현지인들에게 실망만 안겨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준비한 사진 3장을 화면에 띄웠어요. 첫 번째 사진은 작동하고 있는 씨앗 203호였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두 번째 사진은 기계 옆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파티마와 무사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새싹들을 구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태극기와 함께 세워진 간이 물탱크 옆에서 마을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이 기계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지 않은 작은 회사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라고 하셨나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독일 대표도 의아해했어요. 우리가 실패한 환경에서 한국 기계가 성공했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들의 반응이 저에게는 오히려 확신을 줬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들이 가진 건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계를 환경에 맞췄고 현지인들의 필요를 이해했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한국과 협력하자는 뜻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의 우수성만 따졌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였어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국장이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 이건 큰 정책 변화예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진 3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땅에서 새싹이 자라고 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보고를 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결정은 본부에서 내릴 일이었어요. 이틀 후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현지 총괄 책임을 맡겨준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박진수 씨에게 전했을 때 그분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김민호 씨도 기뻐했어요. 사장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더 많은 기계를 보내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들다운 반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동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동철 사장님이 기뻐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울 수 있겠군요. 몇 대 더 보내드릴까요? 그분의 적극적인 자세에 또다시 감동받았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카메룬을 방문했어요.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마을로 가는 길에 이미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메마른 땅뿐이었는데 이제는 곳곳에 녹색점들이 보였거든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물길이 생겨 있었고 여기저기에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아부바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사라,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어요. 파티마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사라 이모, 저희 텃밭 보러 와요.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끌고 갔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죽음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곳에 작은 텃밭들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무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이모, 저희가 직접 기계를 다룰 수 있어요. 박진수 아저씨가 가르쳐줬거든요. 정말 대견스러웠어요. 아이샤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절망에 찬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사라, 우리 이제 굶지 않아도 돼요. 정말 꿈만 같아요. 마을 곳곳에 한국에서 보내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물 정화 장치, 소규모 발전기, 그리고 추가로 온 농기계들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조셉이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설치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마을 사람들의 자립심이었어요. 박진수 씨와 김민호 씨가 기계 사용법과 수리법을 꼼꼼히 가르쳐줘서 이제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마을 노인 하산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한국 사람들은 히어로가 아니라 이웃 같았어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조용히 떠났어요.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팀이 남긴 작업 일지를 봤어요. 정말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각 기계의 특성, 관리 방법, 문제 발생 시 대처법까지 모든 것이 현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어요. 한국어로 적혀 있었는데 조셉이 번역해줬어요.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한누리 농기계 1동.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작은 환영 파티를 열어줬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즐거워했어요. 아부바카가 연설을 했어요. 사라, 당신이 우리에게 한국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큰 프로젝트와 화려한 성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게 정말 많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겸손함,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나기 전에 저는 씨앗 203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기계가 제 인생을 바꿔놨다는 게 신기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카메룬에서의 경험을 정리해서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거든요. 책 제목은 더 소일 위스퍼러 K-Knowledge from Korea로 정했어요. 한국에서 온 지혜라는 뜻이었죠.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한국 이야기가 팔릴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우는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특히 이동철 사장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기업가들이 한국에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출간 준비를 하면서 런던 타임즈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 농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유였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중진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기자가 계속 물었어요. 한국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저는 생각 끝에 대답했어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유럽 각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학계에서도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가디언지에서는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르몽드지는 동양의 지혜, 서양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실었죠. 독일 슈피겔지에서는 더욱 깊이 있게 접근했어요. 우리가 놓친 것들 한국식 접근법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기술 철학을 분석했어요.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과 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유럽 각국의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소르본, 하이델베르크 등에서 한국의 기술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MIT에서 한 것이었어요. 미국의 최고 공과대학에서 한국의 농기계 이야기를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미국도 한국식 접근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기술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사례 연구로 채택됐어요. 이동철과 한누리 농기계 사회적 책임과 기업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케이스 스터디가 만들어졌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동철 사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책 잘 읽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의 겸손한 반응이 또다시 감동적이었어요. 박진수 씨와 김민호 씨도 연락을 줬어요. 카메룬 마을 사람들이 책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진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카메룬을 방문했어요. 마을은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이제는 주변 마을들에도 한국 농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작은 농업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파티마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무사는 농업 기술을 배워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아부바카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당신이 한국을 우리에게 알려준 덕분이에요.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정말 뿌듯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씨앗 203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 대가 되었지만 첫 번째 기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기계에 손을 얹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들은 모래 위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지금 저는 유엔에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전처럼 화려한 성과만 추구하지 않고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도 있었어요. 이동철 사장님을 뵙고 전북 익산에 있는 한누리 농기계 공장도 둘러봤죠. 정말 작은 공장이었어요. 직원도 10명이 채 안 되고 시설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기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동철 사장님은 여전히 겸손하셨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또다시 감동받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자랑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박진수 씨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 담당 총괄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어요. 1년에 4대번씩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기계들을 점검하고 현지인들을 교육한다고 했어요. 김민호 씨는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새로운 농기계 개발팀의 리더가 되어서 사막 환경에 특화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그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한국 방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민간 주도의 국제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도권은 여전히 기업들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이었어요. 한국 외교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정부가 나서면 오히려 순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민간의 진심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했어요. 귀국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K-노하우 글로벌 확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가진 기술과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만나게 됐어요. 물 정화 기술을 개발한 부산의 작은 회사,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드는 대구의 중소기업,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광주의 회사 등등.
놀라운 건 모든 회사가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기술을 독점하기보다는 나누려고 했어요. 부산의 물정화기술회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한 물은 모든 사람의 권리예요. 우리 기술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동철 사장님과 똑같은 마음가짐이었어요. 대구의 재생에너지 회사에서는 아프리카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전력이 없어서 고생하는 마을들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이었죠. 광주의 친환경 건축 회사는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개발했어요. 빠르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이런 회사들을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누리 농기계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 이런 문화가 퍼져 있다는 것을요. 기술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마음 말이에요. 지금 제 책은 1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됐어요. 각국에서 한국식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TED 강연도 했어요. 더 위즈덤 어브 소일 왓 코리어 토트 미 어바우트 테크놀로지라는 제목으로 20분 동안 제 경험을 나눴어요.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복잡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기술을 만들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올해로 카메룬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됐어요. 이제 그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업 공동체가 됐고 주변 지역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파티마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장래 희망이 농업 엔지니어래요. 무사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부바카는 이제 지역 농업 협동조합의 대표가 되었어요. 다른 마을들에게 한국 농기계와 기술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정말 자랑스러운 변화예요. 얼마 전에는 카메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농업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어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그 조인식에 저도 참석했어요. 이동철 사장님과 박진수 씨, 김민호 씨도 함께였죠. 카메룬 농업부 장관이 그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었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에요. 기술과 마음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이 플랫폼의 이름은 K-브릿지로 정했어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라는 의미예요. 작은 기술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카메룬 사막에서 씨앗 203호가 모래를 가르며 조용히 움직이던 그 모습을요. 그리고 그 기계 옆에서 웃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요.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계가 흙을 가를 때, 아이들이 물을 먹을 때, 그리고 그 기계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을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건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작은 기업들이 조용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크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모래 위에 핀 태극기처럼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들을 말이에요.